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제와 토론청에 듣는 동안에 채팅창에도 뭐 여러 의견들이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그 홍의자 동지가 신선하고 머리를 빡 때리는 문제의식이 정말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게 위드 코로나라는 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인 건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토론해봐야 될 주제들을 많이 던져주셔가지고요.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 자유토론을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좀 논점을 잡아서 몇 가지 의제를 가지고 얘기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주제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뭐 질의응답도 괜찮고요. 또는 내가 오늘 좀 같이 논의해보고 싶다는 주제가 있으시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추가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 준비되신 동지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진짜 이청호 동지가 발언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노회토 발제뿐만 아니라 토론자 동지들 얘기 들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고, 문제의식도 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기에 노동자 운동이 기존의 그런 이제 임금과 고용을 중심으로 한 그런 노동조합적인 요구로 돌아가는 것, 그 투쟁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과연 노동자 운동이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자연을 희생물 삼아서 그 자본주의가 이윤을 추구해왔고, 그것이 바로 이런 재난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줬죠. 그리고 이런 재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능력한지도 보여줬고, 오직 노동자 민중들에게 희생을 전가함으로써만 재난을 극복해 간다라고 하는 점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적 요구와 투쟁을 활발히 벌이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겠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난한 민중들, 억압당하고 소외받았던, 차별받았던 민중들의 문제를 걸고 이 자본주의에 맞서는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인민의 호민관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비정규직 이제 그만해서 여기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여러 동지들 계신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운동이 이런 그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플랫폼 특수고용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들, 여기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미. 그리고 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규직들도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나 공공부문의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 코로나 초창기에 방역이나 어떤 휴업수당 지급 문제 가지고 일정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싸움도 하곤 했으나, 그 국면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 별다른 영향을 거의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앞서 얘기했던 그런 소수자들, 약자들, 이런 노동자들에게 이 코로나 위기의 희생이 거의 이제 전가됐죠. 그래서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모든 해고 금지, 작년에 그런 거 걸고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해고 금지 중심으로 투쟁을 했었는데, 일단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 투쟁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낼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조직률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미조직 노동자들과 거리감이 별로 없어요. 그들과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조직률은 낮지만 그들이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이 정부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들, 우리 차은호 동지나 명수 동지랑 같이 이제 비정규직 이제 그만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수자들,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의식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운동을 조직하는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정규직 이제 그만해서 어쨌든 이 닫혀있는 집회 공간,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이 집회 공간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우리 자체적인 어떤 백신 패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동지들도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참가 대상을 백신 접종 완료자, 뭐 PCR 검사를 한 사람들로 제한을 두고 그걸로 언론과 경찰에 선포를 하면서 우리 집회를 허가해라. 우린 그렇게 집회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공간을 열자라고 하는 취지는 100번 동의하지만 이런 이제 기본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배제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런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가 권력에서 백신 패스 도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사실 우리가 정당한 계급적 단결과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오히려 우리를 더 수세로 몰아갈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자신감이 없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비정규직 이직금안에서 그런 뭐 참가 방침을 결정하진 않았고 이후에 계속 뭐 논의를 해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동지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백신 패스 도입을 뭐 추진할 때 그리고 이미 오늘부터 발표된 그 거리두기 방안에서는 일부 백신 패스가 시범 운영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서서 차별과 배제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얘기, 가장 열악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뭐 이제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지금 현재 실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집회 참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백신 접종이나 PCR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차별과 배제를 오히려 우리가 도입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홍인자 동지도 발언에 적극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관련된 주제에 이어서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은호 동지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이제 그만 내부에서 뭐 그런 논의가 있긴 했었나 봐요. 네, 있었고, 뭐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도 있고, 이런 고민들도 있고, 이제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하니까, 어쨌든 조합원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제기를 하는 동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에 있고, 저는 아까 이야기하셨는 것 중에 양동민 동지도 글을 올렸는데, 실제 그 더 열악한 사업장들, 그 이주 노동자들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문제는 훨씬 더 소외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이런 문제들을 사실 비정규직 안에서도 간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투쟁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제 투쟁 주체가 있는 거와 투쟁 주체가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비정규직 이제 그만을 예를 들면 아직 불안한 단체고 다들 뭐 자기 문제도 사실 뭐 치열하게 이렇게 싸워도 해결을 잘 못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데 투쟁 주체가 없는 사안을 가지고 싸우기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투쟁 주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투쟁 주체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함께 어떻게 결부시켜서 나아갈 거냐 이 문제가 이제 함께 걸려 있긴 한데 저는 뭐 그거는 주장만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실제 투쟁 당사자를 조직하고 투쟁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조금씩 전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거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문제도 저는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쟁 주체들 민주노총 안에서 최저임금 당사자들 별로 없으니까 별로 뭐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예, 뭐 오래된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이죠. 가장 열악한 밑바닥 노동자들이 사실 자기 목소리를 내 구조를 만들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더더욱 조직 노동자 운동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들만의 협소한 이해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은 저희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구글 설문지로 저희가 의견을 좀 받은 것도 있거든요. 같이 토론회 봤으면 하는 주제로.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열매 동지는
대체 의학을 이로해서 활용해서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 그 관련해서 아까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 정책의 문제에 대한 뭐 인터넷 글도 게시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열매동지 계시죠? 예, 이거 관련해서 좀 발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혜정 동지는 코로나19와 여성 노동자 문제라는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선인숙 동지 토론에도 이제 뭐 돌봄 같은 것들이 이제 여성에게 다 전가되는 상황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매 동지나 이혜정 동지 중에 뭐 발언하실 동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쓰기는 했는데 이 토론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서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계속 토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예, 이혜정 동지. 네. 제가 그렇게 좀 써놓기는 했는데, 오늘 이제 토론문 중에서도, 돌봄 노동에 관련되어서 발제를 해주신 서진숙 동지 발제를 좀 유심히 들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발제문이 올라오고 나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올해 코로나 그 고용 동향에 관련해서 여러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발표된 내용들이 좀 신문 기사로 많이 공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봤더니 코로나 시기에 고용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단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30대, 40대 기혼 여성들이라는 그런 결과들이 여러 그 연구 결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그 연구 결과에서도 여성들의 30, 40대 기혼 여성들의 돌봄 노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듯이 등교 중단이라든지 아까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로 발제를 해주신 동지의 이야기처럼 등교 중단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계속 실시를 했었잖아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사실은 돌봄이 가능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둔 정책들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줬냐 하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포기하는 그런 물리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그 설문조사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아니면 뭐 밀집 접촉자도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증상이 경미한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도 자가격리로 특별한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자가격리로 어떤 이 상황들을 넘기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조치들이 막 취해지는데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내에 있다는 것이 다 전제되어 있는 그런 조치들이어서 실제로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1차적으로 이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뭐 해고가 된다든지 해고 1순위가 된다든지 해서 일자리에서 탈락하게 되고 또 가족 중에 돌봄 구성원이 없는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퇴사를 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서진숙 동지가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아이들의 어떤 그 비중이 인구 비중에 대해서 아이들의 비중이 좀 뭐 올라간다든지 그런 구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복합적인 충격을 좀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또 코로나19 위기가 점차 장기화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정책들로 계속 넘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일자리에서
일자리에서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거고 이런 상황들이 점차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좀 고민이나 적극적으로 의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아까 이제 서진숙 동지 발제를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들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 계속 발언해 주실 동지 있으신가요? 뭐 서지숙 동지의 현장 얘기나 아니면 방금 뭐 홍의자 동지가 병원 얘기도 같이 올려주셨는데요. 예.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결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백신을 아직까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제가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에 지금 그 희귀질환 환자가 제 딸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피해라기보다는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 응급실로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대체의학 얘기를 썼던 건데 아까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 제가 소송에서 사드 반대 투쟁을 하면서 이제 마을을 좀 관찰을 했었을 때 이건 좀 노인들 대상이죠. 이렇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노인들을 관리를 하세요. 어떤 그 노인들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민간 위탁되어 있는 요양기관에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요양보호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노인 생애 주기에 맞춰서 돌봄, 케어를 해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파편화되어서 진행되는 걸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가 1차 의료잖아요. 한 몇십 명 사는 이 마을에 소송보건지소에 있는 소장님이 이 마을 할머니들을 쭉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쿠바의 1차 의료가 시골 마을에서 아주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요즘 그 돌봄을 책임지려고 하는 어떤 게 추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학교 비정규직 돌봄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위탁 문제가 지금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지자체의 돌봄이라는 것은 실제로 네, 지자체가 방과후 돌봄이 그렇죠. 그렇죠. 지자체가 직접 소관하여 지역 돌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민간 위탁해서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지금 돌봄은 전체적으로 다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장한다라는 건 그냥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관리 책임 하에 두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그 이런 그 코로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어떤 재난에 있었을 때 사실은 되게 성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냥 성밖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시기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노동자들을 한편으로 조직하고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이 사회를 어떻게 재조직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어떤 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코로나를 겪으니까 1차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병원에서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파업하겠다, 인력 충원하겠다. 다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이긴 해요. 그렇지만 사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전 민중들에게 어떤 의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면 지역 단위의 어떤 1차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애가 희귀질환인데 병원을 다니니까 약 말고는 없어요. 약 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약이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는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열이 오르고 발진이 나고 온갖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민간 그 의학을 그렇게 찾아다니는지 이번에 좀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죠. 사실 이제 침하고 뜸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침하고 뜸을 하면서 그걸 극복했어요. 근데 다 낫진 않았는데 위험한 고비를 넘긴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의료 체계 안에서 양의가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한의학도 일정 부분 지금 배제돼 있고 침과 뜸이라든가 이런 대체의학들이 다 배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만 모든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대체의학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사실 이런 게 그냥 뭐 어떤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어떤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용으로만 우리 삶을 다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모색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면 이제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공공병상을 확대하자 이제 코로나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공공병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정부가 기획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광역 도시에 공공병원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광역 단위가 문제가 아니거든. 지방 소도시 또는 소도시도 아닌 읍면 단위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정부가 내놓는 계획을 볼 때 취지의 방향은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아니야.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1차 병원도 중요하고 양방 중심으로 사실 대부분이 이제 의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의 한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이어가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료 공백 문제 때문에 사고가 코로나 때문에 중요하라 코로나로 인한 의료 공백의 문제로 사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위험에 처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의료 공백 문제는 코로나 해결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공공의료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공공병원이 없으면 갈 곳이 없거든요. 홈리스들 갈 곳 없고 장애인들 이주노동자 갈 곳이 없었다라는 게 지난 시기에 다 밝혀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 죄송해요. 그 공공의료를 이제 상상할 때 제가 아까 1차 의료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사실 공공의료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 대학병원이라든가 굉장히 대형병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공의료라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분야의 의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병상은 필요해요. 확대하고 간호 인력이 다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것이 병원에서 이 질병 환자들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1차 의료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 보건소라는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계속 노동법도 개혁하듯이 사회의 많은 제도들이 굉장히 개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서비스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공공의료라고 얘기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의 역할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되게 대두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1차적인 그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돌봄 노동과 관련해서 지자체 관련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제 언급을 하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기도 했어요. 커뮤니티 케어는 그 지자체에서 그 노인 돌봄을 하는 거를 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겠다.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시 재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것들이 재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행 주체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자체로 그냥 센터,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중심으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관이 되고 있고 그들이 실행 주체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울에서 중구, 동작구, 구로구를 좀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름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같은 그런 조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돌봄, 보육, 그다음에 노인 돌봄 이런 거를 연결하고 복지관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렇게 같은 바운더리에 묶어서 그 지역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행 주체로 드디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 요번에 민주노총에서 위드 코로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이렇게 했을 때에도 거기에 뭐 대부분이 이제 뭐 학자들이 발표하기는 했는데 지자체를 실행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채팅방에 되게 모범적인 사례네요라고 말했을 때 코로나 이전 세대에는 그걸 모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서비스 공영화라고 하는 게 더 핵심이었던 거고 그렇게 이탈하는 중구 같은 경우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탈할 때 자체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구처럼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실행 주체가 그들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돌봄,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예,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자본의 이윤 회복을 위한 일상 회복이 아니라 그동안 빼앗겼던 권리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을 떠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동의하는 내용들이 다 있는 것이죠. 공공 의료를 확충해야 되고요. 돌봄의 사회와 공공 돌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혜정 동지가 지적했던 여성 노동자들, 그다음에 또 아까 뭐 이청호 동지가 얘기했던 플랫폼 노동자들, 뭐 5인 미만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노동권 보장해야 되는 거고요. 또 명숙 동지가 얘기하셨듯이 지금 비대해진 국가 권력을 제어하고 기본권을 회복하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큰 틀의 방향에서는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주제를 좀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데, 근데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노동자 운동이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차은호 동지는 그걸 가지고 당사자들 주체가 보이지 않고 또 그런 목소리도 잘 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노동자 운동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석 동지 아까부터 발언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좀 상기해보는 정도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10월 20일 날 민주노총이 오랜만에 총파업을 합니다. 근데 이번 총파업의 의제는 아시다시피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조직 노동자들보다는 민주노총 바깥의 노동자들, 사회 전체의 의제를 내건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5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제외하지 말고 전면 적용해라 라든지, 또 일자리 국가 보장 원칙 분명히 해라, 또 주택교육, 의료, 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해라. 요구로 치자면 상당히 많이 진전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이 총파업을 5일 앞두고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의 거론되지 않아요. 그만큼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한 거죠. 여기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밖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이러한 의제들을 내걸고 총파업을 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뭐 그것을 사회적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든 어떻든 간에 분명히 그냥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차은호 동지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운동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5인 미만 노동법 전면 개정 그러니까 적용해라 같은 그런 요구는 주체가 나올 수 없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번 의제에서 내건 요구들 전반이 사실 그 의제들을 내걸 어떤 주체가 조직돼서 싸울 수 있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총파업이 내건 의제들이 제대로 된 투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주체를 조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직된 주체가 운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당면의 문제를 중심으로 거기서 조금씩 확 연장하면서 싸우는 우리한테 익숙해진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내걸고 싸우는 방식으로 운동을 바꿔야만, 노동자 운동을 바꿔야만 지금 민주노총이 총파업 의제로 내건 이런 것들이 진짜 노동자들의 투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동지들이 지금 뭐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어쨌든 현장에 무슨 일이든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 나름의 문제의식도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얼마만큼 좀 진전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장에 계신 동지들한테 공이 넘어갔습니다. 현장에 계신 동지들. 일단 태훈 동지 눈에 띕니다. 태훈 동지. 네. 사실 뭐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저희 공장만 봤을 때는 공장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10월 20일 뭐 총파업 한다더라. 그냥 그렇게 해서 모여서 그냥 버스 대절해서 간다 뭐 이 정도 그냥 하는 거고 뭐 가지고 하는 거냐 뭐 그런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토론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하여튼 갑갑한 상황인 것 같고요. 공장 밖으로 봤을 때도 이제 사내 하청업체, 그러니까 하청업체 뭐 협력사 이런 쪽 보면 지금 대부분 구조조정 과정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고 통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하여튼 많이 잘리는데 뭐 안 잘리더라도 뭐 휴업수당이나 아니면 뭐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 대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이제 글로리오토 지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100몇 명이 있는데 조직률도 90몇 프로가 넘는 부품사인데 지금 지회 만들어진 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2공장이 지금 물량이 없어서 뭐 내년에 폐쇄한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 한 50명 정도의 노동자가 이제 잘릴 위기에 처한 거죠. 회사에서는 이제 뭐 우리도 여력 안 된다. 50명 자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고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고용 방안 가져와라. 뭐 노동 강도 완화하고 근무 시간 쪼개가지고 1공장 노동자들하고 쪼개가지고 근무를 하겠다. 대신에 임금 삭감은 또 그냥 지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거기에 이제 만 투쟁 벌어지면 조금 더 결합하면서 조금 지켜볼 예정인데 아무튼 뭐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서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발제만 토론 쭉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던지는 화두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코로나가 우리한테 어떤 화두와 기회를 주고 있을까를 한번 던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 앞에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자본의 의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공감대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국가에 대한 요구들이 방역이나 재난 극복,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생존의 문제 등등의 것들이 제기되고 아주 제한적이나마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일정하게라도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걸 확장시키면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일상적인 재난에 살고 있거든요.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가 더 무서운 건 해고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이 화두를 확장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고용의 문제, 최저 생존의 문제, 돌봄의 문제, 교육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 인간으로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권리의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 국가가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그것들을 함께 공동의 과제로 설정해 나가는 그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려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함께 살자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동자 민중 전체가 누구 한 사람도 A 없이 백신을 공짜로 맞을 수 있는 권리, 체크받을 수 있는 권리,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함께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노동자 운동이 앞장서 이끌고 사회와 국가가 그것들을 책임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회방 놓고 하는 주인공인 자본의 이윤의 논리에 맞서 싸워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의 민주노조 운동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 싸우긴 싸웠는데 그 권리 대변의 범위가 너무 좁았죠. 자기 사업장의 조합원, 자기 사업장의 정규직, 기껏 확장돼도 우리 산별조합원 이런 수준에 머물렀단 말이죠. 산별조합원들 공동이익을 내가는 것만 해도 지금은 잊혀진 과거가 되었고요. 자, 이러니까 우리 모두가 단결해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자라고 한 화두를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싸움이 자기 회사 자본하고 싸움이에요. 근데 그 자본이 위기 생존이 불가능해지면 협조주의가 되는 거죠. 뭐 현대든 기아든 어디든 회사가 말똥하면은 그 자본의 생존 자체가 자기 생존의 토대니까 거기서 그냥 백기통하고 말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바꿔서 우리 회사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노동자들과 민중의 고용을 국가 책임 일자리라든가 사회가 보장해 줘야 된다. 만약 현대차 자본이 넘어지면 그 현재 생산 설비를 전체 사회에서 국가 국유화해서 활용하고 그 속에서 일자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철학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철학을 밀고 가려면 모든 플랫폼 산업에 연관된 잘려나가는 모든 노동자들, 실업자들 이 운동을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 모두가 일자리를 갖도록, 그것도 정규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회사가 망하더라도 사회가 그걸 보장해 주도록, 이런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부닥쳐도 우리의 생존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 회사 살리기를 뛰어넘어서 전체가 단결하는 운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방금 이와 같은 화두를 우리가 코로나가 던져준 충격의 핵심, 자본이 재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공공적인 부분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는 그 진실들을 전반적으로 확장시켜내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일상적 무서운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그걸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모아갈 수 있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저는 이런 계급 단결의 운동,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자본주의 논리를 뛰어넘어 사회 공동체 함께 책임져내는 사회적 원리, 사회적 운동의 원리, 그것들을 반영하는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노동자 민중의 정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 이런 걸로 활동가들이 단결해야 되고, 그런 방향에서 모든 운동들을, 그 노동조합 운동이든 어떤 운동이든 그걸 재편에 들어가고, 그런 방향에서 대중이 싸움을 바라보고 전개하고 그 운동의 결과들이 평가되고 나아가도록 하는 운동의 혁신들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직면되더라도 이 기회들을 넘어가는 운동들을 만들기 어렵지 않겠냐. 그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추가로 발언 이어나가실 동지들 좀 발언을 해주시고요. 저희 시간이 또 뭐 상당히 지났습니다. 온라인 토론회가 항상 이런 식이죠. 조금씩 얘기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좀 몇몇 동지 발언을 더 청해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들 정리 발언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에 앞서서 꼭 발언을 하시고 싶으신 동지들은 지금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실제 현실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온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이제 의제화해서 풀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고민이 드는 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회 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모두를 위해 바꿔나가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금 적잖아요. 많은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운동들이 오히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각자 노생하고 조합주의적으로 많이 흘러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핵심 의제를 상정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상정했을 때 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그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좀 집중된 행동들, 작은 행동이나 실천이라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기획하고 고민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거 정말 한번 또 토론 주제로 잡아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요. 예, 그래서 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나 또는 국가 책임 일자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제도 한번 나중에 더 심층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동지들 발언하실 동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럼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정리 발언을 듣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현웅 동지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 주제를 다루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위드 코로나 국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까 또는 해야 할까.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게 뭔가를 배우고 느끼고 바뀐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또 지난 뭐 1년 반에서 2년여의 기간을 좀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우리의 미래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는 노동자 운동이 당장의 부분적인 또는 일시적인 이해관계만을 붙잡고 소위 조합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운동에 더 이상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전망으로 우리 시각을 재무장하고 전진의 길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런 시도와 노력, 운동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고,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비유하자면 정치의 외주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왔죠. 외주화하면은 우리 여러 동지들의 이제 이를 갈 만한 그런 것인데 정치를 외주화한다라는 것이 오늘만 해도 차은호 동지 발제문에 추가로 살짝 집어넣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일부 동지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노동자들이 또 투쟁하는 민중들이 스스로 자기의 조직을 만들고 자기의 정치를 표현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투쟁의 방법들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배계급 정당들, 지배계급 정치 세력들 중에서 우려를 가려보고 그들 중에 누구에게 표를 던질까? 이것이 이제 정치의 전부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놀랍게 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2013년쯤이에요. 칠레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학생 운동이 벌어졌어요. 내용은 교육이 너무 엉망이다 이런 거죠.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사회로 진출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2013년에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는데 학생들이 이제 교육에 대한 그 재정 지원을 몇 배로 늘려라. 충분한 교육의 기회와 질을 보장해줘라. 이런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정부와 기존 정당들은 그럴 돈이 어딨냐 이랬겠죠. 그러자 이제 투쟁한 학생들이 어떤 요구를 내걸었냐면 칠레에서 한국으로 치면 현대자동차나 삼성 역할하는 게 구리광산이에요. 그 구리광산을 국유화해서 거기에서 나온 재정으로 교육을 살려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뭔가 스케일이 다르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책임을 묻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가 하나의 사회적 재난으로 닥쳤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재난의 책임이 누구에 있냐.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목숨을 걸고 일해온, 일하고 있는,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책임이냐 아니면 그렇게 노동자 민중을 담보로 자기 이윤을 걷어가는 자본가들과 그들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책임이냐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투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치로 나아가는 여러 경로들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느 계급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묻고 정당한 권리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외주화시켜왔던 정치라고 하는 것을 노동자들 자신의 토론의 주제, 대화의 주제, 투쟁의 주제로 복구해내는 것 이것이 이 위드 코로나 국면에 중요하게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차은호 동지 해주시면 됩니다. 몇 년을 투쟁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계급적 단결이 가능한가 의심이 많이 들어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현재 운동에서는 많이 들고 특히 현재 민주노총 산별의 운동은 저는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운동 방식, 현재 운동 방식으로는 사회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함께 짧은 투쟁의 경험이에요. 물론 짧은 경험으로 지금 저는 우리나라 민주노총 운동이 실제 35살 87년까지 하면 몇 살 되지도 않은 나이인데 운동이 조직이 지금 이렇게 의식이 체제돼야 되고 있고 그게 훨씬 더 빨리 급속하게 전진되고 있는 거고 저는 현재 운동에 그냥 돌을 던지는 것이 훨씬 제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나 경제적 운동도 노조가 제대로 쟁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물론 이제 정규직을 빼고 그 열악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런데 그 정치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의식을 상승시키 주냐 정치 운동이 또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예 경제적 운동도 땡겨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는 더 무관심한 상태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봐서 현재의 전체 운동의 흐름에 있어서 이 민주노조의 운동의 흐름에 있어서 큰 뭔가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물줄기를 따라서 열심히 조직하고 확대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곧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 하면 될까요? 네. 네, 제가 정부를 세게 비판을 하긴 했는데 민주노총은 비판을 안 했죠. 차은호 동지가 잘해줄 거라 생각해서 안 했는데 아까 질문 중에 왜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별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작년에 제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이제 실태조사 하려고 이제 뭐 산별 몇 군데랑 얘기를 했었어요. 네, 분석도 그렇고 쭉 했는데 피해를 입은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정규직들은. 왜냐하면 뭐 나중에 이제 직장갑질 1구나 이런 데서 조사한 걸 보면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은 이제 휴업급여든 혹은 뭐 휴직이든 혹은 임금 감소든 해고든 이런 게 있지만 임금 감소조차도 사실 대기업의 정규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방역 조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득이나 건강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런 소득 면에서든 건강권의 측면에서든 별로 위협이 없었죠. 그러나 뭐 사회적으로 만나는 건 좀 어렵고 두렵긴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됐을 때 당연히 사고의 중심은 이게 그렇게 크게 저항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면 해결될 문제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것은 지금 투쟁의 주체가 열악한 처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권력의 인권 침해, 권력의 통제 이런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닐 때 가지는 감각과 절박함은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노총 운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할 때 이제 지금 뭐 조직된 비정규직에도 격차가 심하죠. 심한데 어쨌든 이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실은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투쟁을 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기존의 노조 틀에 바뀌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 혹은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 투쟁하고 싶지만 투쟁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서 주저주저 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작년 메이데이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획해 나갈 때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투쟁 없이 다른 정치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국회의 뭐 양당 체제를 뛰어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 순서인데 두 분 발언하시면서 토크풀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아요. 또 지금 김경미 동지도 마이크가 안 되신다고 하면서 이제 채팅창으로 의견을 남겨주셨거든요. 예, 코로나가 재난으로 사회 전반에 다가오면서 미조직 노동자의 파편화가 더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고요. 근데 저희 다른 동지들 두 토론자 정리 발언 듣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먼저 드리면은, 계급적 단결과 연대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도 청년 동지들이 계신데, 청년 동지들은 차은호 동지나 아사히 동지들 이렇게 투쟁하는 거 보면서 계급적 단결과 연대가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돌만 던지는 역할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어서 김동수 동지 정리 발언하실 차례인데, 김동수 동지는 저랑 비슷하게 육아하는 아빠고요. 지금 5살짜리 아들한테 시달려서 마이크는 못 켜고, 저한테 대독을 해달랍니다. 토론회 재밌었고, 많은 고민을 안고 가고, 앞으로도 노예트 토론회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진수 동지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아까 이제 얘기 들으면서 요번에 민주노총 총궐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제 문제로 국한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게 이제 조직된 노동자들의 역할이고 문제 의식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얼핏 나오기는 했지만 일자리가 줄었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노동자 운동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일자리의 그러니까 일자리 현장의 문제, 뭐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랬지만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걸 의제화시키는 게 주된 노동자들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조합에서 했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의제들이 막 달려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은 그래도 너네들은 일자리가 있잖아. 이런 식의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뭐 비근하게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 26명을 뽑는데 6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의 1대1 뭐 이 정도 되던 게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난 거죠. 일자리를 갖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을 시내 직장에 다닌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노동 현장의 열악함을 드러내는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적절한 방식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전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 뭐 이 정도. 오늘은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네, 이만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번 노회투 온라인 토론회 때 이 멤버 그대로 다시 뵙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